4월 22일 보수논객 정규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날 있었던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일체의 이념 문제는 안 다루겠다. 친일파 문제나 과거사 문제도 모두 덮으려 한다. 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지금 이념 문제로 너무 분열되고 대결이 격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때다. 그런 문제들은 가급적 지금 단계에선 다룰 게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경선 2차 토론에서 해명했습니다.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론 분열로 국정 동력이 손실될 수 있는 과거사 문제나 이념 문제 해소를 유보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IMF 극복을 위해 당시 김대중 당선인과 합의하에 김영삼 대통령이 단행했던 전두환 사면이 그 예시라 할 수 있으며 같은 맥락으로 이재명의 발언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행적들을 되짚어보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국가적 위기들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만든 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 이재명과 민주당은 정부의 발목을 잡기 급급했습니다. 29번의 탄핵 소추, 명분 없는 예산안 삭감이 그러합니다. 야당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권력을 향한 견제란 통치 행위가 올바르게 집행되기 위해 행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행정조차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견제가 아니라 방해일 뿐입니다. 국정이 안정적일 때가 되어서야 과거사나 친일 문제 같은 것들을 다룰 수 있다는 이재명의 말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간 국정 불안을 조성해온 것은 이재명 본인입니다. 결국 이재명은 국정의 불안정을 초래해 과거사나 친일 문제를 정리할 여건을 스스로 망쳐왔던 셈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국정 불안을 조성해온 이유는 국정 불만 여론을 일으켜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행위들이 그동안 이재명이 주장해왔던 과거사 청산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재명에게 권력의 획득이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 할 수단일 뿐 권력으로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본연의 목적의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어떤 진정성도 갖추지 못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또 이제 날씨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겠지. 우리한테 루틴이 그러니까. 좀 또 갑자기 이상 기온으로 추웠어요. 뭐 어제랑 오늘은 좀 풀리긴 했는데 오늘은 많이 풀렸는데 전기장판 일찍 집어넣으려다가 귀찮아서 며칠 놔뒀는데 요긴하게 잘 썼는데 자 이제 뭐 본격적인 이제 대선 시즌이 거의 이제 막 레이스가 11일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후보 등록일이 그때까지니까. 그러면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나 아직? 대선 스타트 될 때까지. 네, 뭐 사실상은 다음 주 주말까지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제 양당에서 이제 후보가 그때쯤은 거의 다 확정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그쵸, 뭐 이런 네. 것까지 네. 아마 다음 주 일요일까지는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뭐 지금 이제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면 30일 날 출마 선언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도 있고 그런데 뭐 이제 그냥 이건 제 추측일 뿐입니다만은 그런 이제 관련 기사들 좀 읽어보면은 이게 좀 이제 그 내부자 피서 설레발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확실하게 픽스됐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좀 뭐 간보는 거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내부자 중 그 측근 중 일부가 이제 그 등 떠미는 식으로 설레발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출마 종용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몇 번 있었어요. 아, 네네, 그랬죠. 근데 보면은 다들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좀 이게 좀 엉성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제대로 이렇게 진영이 갖춰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하려고 정말로 이렇게 마음 먹었다고 하면은 이게 좀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엉성하다. 보여지는 움직임들이 너무 엉성하고 나오는 기사들도 보면은 좀 설레발적인 면이 너무 강하다. 자기들끼리 로드맵 제시한 것도 많거든요. 보면은 뭐
5월 3일에 30일에 출마 선언해서 뭐 5월 3일까지 이준석하고 단일화하고 뭐 국힘 후보랑 단일화하고 그다음에 5월 11일까지 총리님이랑 단일화하고 이런 로드맵 나온 것도 있는데 보면 좀 이 뭔 소리야 싶거든. 솔직히 이게 보면은 그냥 그렇게 나온 것들이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아마 이제 그 데드라인 설정에 따라서만 그냥 이 기한을 넘기면 안 된다. 뭐 그 정도로 제시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거겠죠? 그냥 그냥 뭐 일반론적인 이야기로 그냥 그렇게 던진 걸 그 기자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기사만 놓고 보면 그냥 설레발 기사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냥 기자가 던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자가 그냥 가공해가지고 누구 피셜인 것처럼 그렇게 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두고 볼 일이다. 뭐 그래서 크게 현재까지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미는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이제 저는 총리님 어떤 출마 결정 여부 같은 거는 민주당 경선 결과랑 연동되는 면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럴까요? 이게 도저히 이변의 여지는 보이지가 그렇죠. 않는데. 이제 뭐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데도 이제 지금 총리님이 아니죠. 내가 이제 명칭 호칭 바꾸긴 했는데 그거 아직 얘기 안 했잖아요. 빨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저기 뭐 최근에 SNS에 이제 17일 날 연설 영상이 부각된 이후로 이제 네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오셨는데 SNS에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그 동안에 뭐 주로 연이라는 애칭을 많이 썼잖아요 지지자분들이.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일반인들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표 영업 띄워야 될 중도층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무슨 팬클럽 같아 보인다. 좀 그리고 이제 그것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호칭을 써야 된다. 그래서 뭐 이낙연 전 총리 아니면 이제 그냥 이름으로 이낙연이라고 정치인이니까 이름만 불러도 되잖아 사실. 네네. 뭐 이름 그러니까 호칭에 관한 이야기는 잠깐 또 이제 곁다리로 세서 얘기해 보자면 이제 문판 시절에 네. 저는 문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막 그거 가지고 지랄한 것도 왜 이러냐 싶기도 했었고 솔직히 말하면은 문재인이라고 이름 부른 거 가지고도 그게 무슨 그냥 일반 시민들이 문재인이라고 이름 부르는 게 뭐가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대통령 이름 부르는 게 근데 그거 가지고 대통령이 네 친구냐 그러고 대가리하고 그랬었잖아. 그런 것들 저는 이제라도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솔직히 그 개딸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그러고 다니는 거는. 아무튼 이제 그래서 뭐 이낙연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낙연 전 총리라고 부르든지 아니면은 영어 이니셜 그래서 이제 NY로 쓰든지 이제 뭐 DJYS처럼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제안 트위터를 봤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동안에 저는 방송에서 총리님이라고 계속 불러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NY로 바꾸겠다. 네. 네네. 뭐 BC님은 뭐 그동안 계속 이낙연 전 총리라고 하셨으니까 특별히 바꿀 건 없는 것 같고, 그죠? 그렇죠. 저한테는 이전 총리가 가장 제가 부르는 스타일이죠. 아무튼 저는 이제 NY로 호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NY께서 출마 시기를 이제 출마 시기 혹은 출마 여부를 이제 발표를 하시는 게 민주당 경선 결과랑 연동되는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그걸 전제를 하신 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아닌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없는 후보가 나오면은 도울 용의가 있다라고 민주당이 몇 번의 의사를 타전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명확해져야지 또 이렇게 또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뭐 확실한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27일 이후에는 뭔가 말씀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기는 합니다. 이번에 이제 뉴스핌 인터뷰에서 말미에 출마라는 단어까지는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출마, 그 다음에 누구를 지원한다, 누군가를 지원한다,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한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잘 판단,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판단을 해서 향후 행보를 정하겠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일단 제껴놓고. 그렇죠. 그것도 아마 제껴 내야 될 거예요. 그 이제 뭐 그건 의미 없는 선택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마 아니면 누군가를 돕는다. 요 두 가지 정도 선택지로 볼 수 있을 텐데 그건 결국 이제 민주당 후보
그 NI께서 그동안에 누구를 도울 수 있다라고 가정하신 거는 민주당 후보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아닌 민주당 후보일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밖에 없잖아. 네네. 뭐 국힘당 후보를 돕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네. 그렇게 보면 민주당 경선 결과랑 연동되는 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없잖아. 그렇죠. 뭐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뭐. 없잖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가 다시 두 가지가 되는 거지.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일단 이제 두고 봅시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최근에 이제 그 NI 연설에 좀 감화된 듯한 혹은 이제 그동안에 그 양반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NI 연설 이후로 이제 국힘 측에서도 약간 그 NI 연설을 이런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발언한 인사가 그 뭐 지금 이제 대권 후보 중에는 안철수 의원이 거의 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 자성해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먼저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이 그 국회 무슨 연설 때 그 얘기를 했었죠. 최근에 이제 그 국민의힘 정강 정책 연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갑자기 이제 그게 저는 그 윤희숙 씨,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죠. 네네. 그 개인 유튜브 채널로 올리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우연히 보게 됐는데 네. 거기서 이낙연 총님께서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랑 단어도 거의 하나도 안 바뀌고 그렇죠. 똑같은 표현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전향적인. 네네네. 근데 이제 뭔가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뭐 그런 느낌도 받기도 했었고, 근데 사실 이 시국에서 좀 제정신 차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치인이라면은. 그렇잖아요. 그게 꼭 이제 NI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뭐 NI 말씀 정말 NI 말씀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윤희숙 본인도 뭐 비상기업 시국 이후에 그런 생각을 해왔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꼭 뭐 NI 말씀 듣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이제 전향적인 부분도 보이는데 국힘의 지금 일반 후보들이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보면 좀 정신 못 차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4명의 예비 후보들이요. 네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네네. 네. 좀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일단 그걸 지켜봐야지 어떡하겠어. 방법이 없으니까. 최근에 뭐 갤럽 이제 어저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국민의힘 쪽 지지층에서는 조금 재미난 흐름이 감지가 된 게 네. 이제 그러니까 범여권이라고 해야겠죠. 범여권 지지율이 나머지 다 떨어지고 한동훈만 올라가. 한동훈만 조금 그렇죠. 소폭 네. 한 3%인가 네. 올라가는 재미난 현상이 네네. 갑자기 갤럽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상황을 두고 봐야 되겠죠. 일단 맨날 그 소리밖에 못 하네. 지금 이게 재밌기는 한 거는 한동훈은 계속 그 배신자 이미지가 강하게 그 한동훈의 지지율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네. 다른 사람이 다 떨어지거나 그냥 횡보했는데 갑자기 한동훈 지지율만 올라갔다? 이게 좀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지금 TV 토론 그 여파가 좀 있을 겁니다. 김문수 같은 경우는 사실 달변이는 아니잖아요, 보면은. 네, 말주변이 좋은 네.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는 너무 경박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뭐 경박하게 굴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특히 국힘 쪽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상황을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나오고 있고 TV 토론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한동훈 키높이 그러니까 신이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는 좀 깎아본 게 있을 것이다. 뭐 이제 그 정도는 추측해 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뭐 입풀기 좀 해봅시다. 일단 이제 우리 당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기사로 다들 접하셨을 거예요. 디지털 타임스에서 기사를 냈었는데 24일 날 이제 세민주가 언론 공지를 냈다고 해요. 언론 공지 내용이 뭐냐면은 제21대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일부 유튜버와 SNS 이용자들이 이전 총리의 지지율 상승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SNS를 중심으로 퍼진 가짜뉴스 40여 건을 이미 고발 조치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23일 국회 기자를 사칭해 이 전 총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 1인을 추가로 고발했다. 아, 기자를 사칭한 유튜버. 이게 무슨 자기가 국회 출입 기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열린공감 계열인지 그 서울의 소리 계열인지 뭐 계열인지 좀 헷갈리. 저도 이제 얼핏 봤는데 그쪽 네네. 계열인 것 같은데 어느 쪽 계열인지 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아, 그래. 서울의 소리 뭐 기자랍시고 유튜버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예. 그 이제 나왔다가 뭐 이렇게 물밀서를 퇴직됐거나 뭐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근데 이제 그쪽 바닥에 계속 불붙어 가지고 이제 그 파리피플도 한 인간들 몇 있는데 아무튼 그쪽 계열 같은데 뭐 대도 않는 또 이제 소리를 퍼뜨려 가지고 막 기정사실을 시켜가지고 시뻘건 그 썸네일로 이렇게 유튜브 하나 올렸는데 당원분들이 많이 고발을 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네네. 경로를 하셔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하나 당 고발센터에 메일 넣은 게 있는데 저희 이제 그 지난 에피소드에 그 댓글 이제 지난 에피소드가 이제 간만에 좀 호응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NI 연설 때문에 이제 또 이 개딸들이 좀 이제 또 분탕질 하려고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대구하기도 귀찮아 솔직히. 그래서 다 냅뒀는데 한 댓글은 이거는 좀 냅둘려는 게 좀 그렇더라고. 뭐 적어도 한 2가지 정도의 허위 사실을 대놓고 이렇게 막 써놔가지고 이 사람은 이 양반은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이제 캡처 떠가지고 저기 당 고발센터에 이제 메일을 넣었거든. 그 메일 넣고 한 이틀 뒤에 이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혹시 거기 40명 중에 40명 중에 들어가신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뭐 들어가셨으면은 뭐 축하드리고요. 뭐 지인지조니까 제가 뭐라고 이제 드릴 말씀은 없고 안 들어가셨더라고 해도 까불다가 줬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그 좀 뭐 이렇게 막 뭐 이를테면 NI 못생겼다 뭐 NI 뭐 구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가지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라 못하잖아 솔직히 그런 거는. 네네. 개인적 평가니까. 근데 없는 이야기 혹은 이제 특히 열린공감 같은데 그 기사를 출처로 해가지고 뭔가 그 글을 쓰실 생각하신다면은 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90% 이상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괜히 그쪽 그 보도된 내용 믿고 그렇게 함부로 글 썼다가 상당히 좀 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점들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가뜩이나 나라 재정도 어려운데 그냥 시원하게 벌금 내시면 나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또 합의 보자고 또 그때 울고불고 나와도 별로 소용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요 이제 짤막한 뭐 유튜브 채널 하나 또 소개를 할까 하는데 최근에 이분은 그 트위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닉네임 뭐였지? 아무튼 이분이 이제 그 원래 이 저기 뭐 미디어 마케팅 그쪽으로 이제 그쪽 종사자이신 것 같더라고. 아, 네. 그래서 이제 NI 그 17일 날 연설 이후에 이제 그걸 어떻게 퍼뜨릴 것인가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글을 올리고 하시다가 이제 쇼츠를 자기가 이제 보니까 이제 쇼츠 채널 하나 만들어서 이제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쇼츠 채널 하나를 오픈을 하셨어요. 채널명이 정치의 품격이라는 채널입니다. 네네. 그 채널도 이제 북마크 해두시고 많이 이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과거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님 당선되실 때 그때 네네. 2002년 선거 맞죠? 2003년이었는데 2002년 선거 맞지? 선거는 2002년. 그렇죠. 예, 12월. 2002년 선거 때 그때만 해도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게 이제 게시판 위주로 활동을 했잖아요, 다들. 네네네. PC통신 뭐 이런. 네. 게시판. 그때는 PC 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넘어왔을 때니까. 막 넘어가는 때였죠. 예. 다음 카페 같은 거 한창 활성화되고 하기 시작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게시판 위주로 활동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만 해도 SNS에서 많이 이제 그런 온라인 선거 운동들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수단이 이제 그 멀티미디어로 넘어간 것 같아,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유튜브 쇼츠 채널 파가지고 이제 운영해 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SNS에서 트위터에서도 보면은. 네네. 저도 상당히 좀 뭐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뭐 쇼츠를 굉장히 매끄럽게 잘 뽑아낼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좋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각자 이제 애초에 제가 저는 이제 나이브 TV 방송하면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난 이제 게시판에 글 쓰는 심정으로 이 방송하는 거다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쇼츠 올린 것도 게시판에 글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약간 간단한 편집 프로그램 다룰 정도 소양이 있으신 분들 같으면은 한번 각자 자기 개인 유튜브 계정은 있으니까 채널을 이용해서 NI 관련 쇼츠들을 만들어서 이제 퍼뜨려 보시는 것도 어떨까, 올려 보시는 것도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의 품격 채널에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이런 채널들이 더 생겨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워밍업은 이만한 게 없죠. 확실히 우리한테는. 몸풀기용으로 간만에 등판하신 용혜인 씨. 14일에 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이 양반이. 베를린에서 진행된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 분석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자기 당 이제 정책실에서 관련 보고서를 짧게 요약 번역한 자료를 공유드린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 아무튼 이제 뭐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단체가 이제 기본소득 실험을 했고 거기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1차적 소비 증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의 자산 형성, 사회적 기부, 남을 돕는 행위 등 사회 정치 공동체에도 중요하게 기여한다. 기본소득은 정신건강도 30% 개선, 삶의 주관적 웰빙 42% 증대 효과가 있었다. 보편적 기본소득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은 시민의 사회 경제적 안전과 회복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의 격변에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결론이 나왔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회 통합 정책으로서 기본소득 도입이 절실하다. 네. 네. 지금이야말로 필요하다. 예. 또 이제 그렇게 이제 강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영인이 말한 이 단체가 뭔지부터 해가지고 찾아보면 여기가 독일 이제 그냥 시민단체예요. 일반 단체 이름이 독일어로 마인그룬드 아인코멘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인그룬트 아인코멘. 네.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그냥 거의 마이 베이직 인컴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 기본소득이라는 시민단체입니다. 단체 명부터 이제 명확하죠. 아주 뭘 하는 단체인지. 예. 여기서 이제 122명 대상으로 한 소규모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너무 소규모인데? 네. 122명이면? 그 122명도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이제 이 단체에도 이제 약간의 돈이 있지만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을 모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 집어넣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중에 추첨을 한 거야. 122명을.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월 1,000유로씩인가 아무튼 지급을 했어요.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뭐 3년인가 실험을 한 건데, 기간은 또 제법 길고. 근데 네. 자 봅시다. 일단 거기 크라우드 펀딩에 돈 집어넣은 사람들이면 기본소득 찬성론자들 아니에요? 그러겠죠. 찬성론자 122명 가지고 한 달에 한 지금 1,000유로면은 대략 한 130만 원 좀 되나, 그죠? 그쯤 되잖아. 월 100만 원 넘어가는 돈을 3년간 줬다고 칩시다. 좋은 마음을 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럼요. 원래부터 기본소득 바랬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트위터에 이제 이렇게 평가를 냈는데, 이거는 마치 개딸들한테 이재명 좋냐라고 물어보는 설문조사나 다를 게 없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이딴 걸 무슨 기본소득 실험이랍시고 들고 오냐고. 지금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측에서도 증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는 국가 단위로서 충분히 사회적인 효과와 경제적인 효과를 기본소득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규모를 계속 키워가는데 고작 122명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개인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 결과 이런 걸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거는 이거 대학 논문 이런 식으로 쓰면 욕 바가지를 먹을 걸. 격 떨어지죠. 지금 이제 그런 수준의 실험이 이루어질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본소득 실험 중에 그나마 제일 유의미했던 건 샘 알트만 실험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규모가 제일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대상자도 이런 식으로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그냥 그닥 긍정적인 효과가 안 나왔고, 제가 저번에도 그때 이제 지적했듯이 그런 실험조차도 그냥 그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대상자들이 얼마나 그걸 효용가치, 대상자들한테 얼마나 그게 이루었는가, 그러니까 그 효용 가치만 따졌지 이거를 지속시킬 수 있는가 하는 실험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순환 효과를 가져왔느냐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실험해본 케이스가 없어요. 이 민간 실험 중에는 유일하게 이제 선순환 효과를 어느 정도 입증한 거는 아프리카, 이거 제가 SNS에 쓰긴 했습니다. 요거를 아프리카에서 실험한 것들. 네, 아프리카에서 꽤 여러 국가, 여러 네. 지역에서 네네. 실험이 진행이 됐었죠. 거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그 지급 액수가 크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그 환율이 워낙 팍팍 뛰는 데니까 지급 액수 크지 않아서 좀 더 이제 실험하기가 용이했던 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더 적게 들어간 거야.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굉장히 좀 이제 워낙 그 이제 달러로 비교하면 물가가 싸다 보니까 그 정도 돈을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순환 효과 가져오는 면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기본소득을 뿌렸더니만은 동네 빵집이 그 동안에는 그 나라 통화로 물가를 매길 거 아닙니까? 그 동네 빵집 물가가 굉장히 불안정했다 이거야. 빵값이 계속 뜨는 상황이었는데 뭐 월 한 50달러씩 기본소득을 지급했더니만 빵값이 안정이 되더라. 빵 주인이 빵값은 안 올리더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했거든. 근데 그리고 이제 뭐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의 이제 뭐 이를테면은 그냥 손바느질 하던 사람이 재봉틀 한 대 사가지고 수입이 늘어나더라.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그건 저개발 국가에서나 통용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럼요. 네. 뭐 수레 사가지고 이제 네. 뭐 아니면 자전거를 사서 그렇죠. 노동 효율이 갑자기 그러니까 연장이 없던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손발 몸으로만 일을 하던 사람들이 뭔가 도구를 갖춰서 작업의 효율이 훨씬 늘어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는 국가들에서는 적은 비용으로도 큰 경제적 효과를 그렇죠. 기대할 수 있죠. 기대할 수 있고 일어나고. 그리고 뭐 이럴 때 뭐 하루에 3시간씩 걸어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인데 기본소득을 지급했다면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출퇴근 시간이 30분으로 단축되면서 생산성도 늘어나고 개인의 삶의 질도 높아졌다. 이런 그렇죠. 경우는 충분히 네. 도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선순환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개인의 생산력이 높아진다는 건 사회적으로도 경제가 점점 더 이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뭐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개발 국가에 한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고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택도 없죠. 그렇게 하려면 진짜 개인당 막 억 단위로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 버리면 인플레이션만 커지는 거고 인플레가 안 생기려면 외부에서 재화를 집어넣어야 외화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자원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허황될 수밖에 없다. 근데 독일에서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로운 국가니까 예. 여러 가지. 장단점. 근데 이제 의미 없는 실험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좀 성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이건 사람들 호도하는 거잖아. 그거 자기네들끼리나 기본소득당 당원이라면은 뭐 기분 좋은 결과일지 모르겠으나 나의 그 기본소득에 대한 호불호와 관계없이 이거는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네. 돈 뿌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뭐 기분 좋았냐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기분 좋았다 소리 하지. 누가 뭐 돈 받아서 기분 나쁩니다 소리 하는 사람이 또 세상에 어디 있어. 재난지원금 때 다 기분 좋아졌다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그리고 다음 소식 봅시다. 4월 16일날 이제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발족을 했어요. 네네네. 상임 대표이죠 유정일 이재명의 유명하신 분이죠. 이재명의 경제 스승. 옛날 그 낙곱살에 게스트로 출연하시기도 하고. 낙곱살에 나왔었네 이 양반이. 아 나왔죠. 왜냐하면은 그 선대인 그 우석훈의 선배님이나 마찬가지거든. 그렇구나. 경제 쪽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전 KDI 네네. 원장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경제학적 지식도 충분하고, 그렇죠. 스펙도 네. 딱 갖춰져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진보적인 경제 정책들을 많이 주장해 오셨던 네. 분인데 이제 정동영과 함께 네. 사라지셨고, 네. 하여튼 민주당에 뭐 이렇게 올라올만 하면은 우리 예전에 최백운 교수님처럼 이렇게 대우받지도 못하고 네. 맨날 이렇게 뭐 한 자리 줄 것처럼 하다가 어디 내팽개쳐버리고 네. 막 그런 일만 아주 험한 일을 많이 당하셨던 그러다가 상처 많으신 분인데 결국 이재명이 모셔가가지고 이재명이 경제수석으로 삼았고. 근데 경제 스승이 너무 많아. 이재명은. 그래도 유정일이 제일 메인 아닌가?
근데 스승이 아닐 겁니다. 일단은 굉장히 이재명이랑 오래 활동을 했던 그 지금 현재 그 민주연구원 원장이죠. 네. 그 이한주 교수. 이한주. 맞다. 이한주가 있었구나. 이한주가 있고 이따가 제가 잠깐 소개할 건데 또 나옵니다. 네. 그 사람도 일단 언론을 통해서 경제 뭐 교사 뭐 아니면 네. 경제 스승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 또 있고 유종일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는 사실 언론을 통해서는 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나는 왜 경제 스승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 아무튼 이제 이 양반이 상대표로 있는 싱크탱크 이제 성년과 통합이 발족을 했고 이날 이제 이재명 그 주요 이제 경제 정책으로 345 네네네. 345 공약을 제시를 했죠. 그랬는데 불과 이제 8일 뒤에 4월 24일 날 이번 주죠. 이번 주. 성년과 통합 활동 중단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내부 관계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의 탄생 과정 처음부터 가져왔던 불안감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 조직 내 주도권 다툼 등 작은 문제들이 쌓이다가 결국 회비 소동으로 선거법 문제까지 불거졌다. 타 조직으로부터 집중적인 견제와 시기를 받았고 후보님의 경문로를 사게 됐다. 그래서 이에 과감하게 해산으로 문제의 싹을 없애고 선대위로 각자 해쳐 보이기로 결정했다. 이재명이 분노를 샀다는 겁니다. 내분 일이 나가지고. 정말 경망 같긴 해요. 그 다음 날 이제 이재명이 어디 이제 행사 마치고 나오는데 기자가 붙잡고 질문했어요. 네네네. 저 싱크탱크 뭐 해산했다는데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싱크탱크라고 주장하는 것이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다. 뭐 그렇기도 할 거예요. 그렇게도 하려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싱크탱크는 자체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근데 그러니까 제가 좀 살펴봤어요. 네네. 네, 여기 이제 유종일 말고 이제 허민이라고 전 전남대 부총장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상임 공동 대표고. 네네. 그러니까 유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이력 중에 그게 또 있어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이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이 유종일이었어. 맞다. 네. 난 그걸로 좀 기억을 했던 것 같아 이름은.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동영. 네네.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또 민주당 쪽으로 하여튼 계속 뭔가 입김을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저는 유종일 씨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호불호는 사실상 호에도 가까운 네네. 없거나 호에 가까운 네. 특별히 더 싫어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분 참 정동영 좋아하나 봐. 이 성장과 통합 발족식 때 잠깐 시간이 남았는지 정동영을 이렇게 연단으로 끌어올리지.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이라고 배우고 싶어하는. 하여튼 그 행사에 정동영 참석했었고 기획운영위원장의 이현우. 이현우. 그러니까 이재명이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현주 왔었고. 맞아. 나도 그 사진을 봤거든요. 쭈루룩 사진. 그 다음에 그 누구야 또 전현희. 전현희 왔었고. 뭐 그렇습니다. 사진은 이제 그 정동영 유종일 그 허민 부총장 이현주 네. 전현희 한 이렇게 5명 찍힌 사진. 맞아요. 네. 그 사람들 제일 앞에 중앙에 있었거든요. 네. 센터에.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리고 규모가 제법 크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말 싱크탱크로. 그러니까는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문재인 대통령 이제 그 출마할 때쯤에 그 싱크탱크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크게 한번 열었었어요. 네네. 거기 이제 대표격인 누구셨냐면은 그 전 한국은행 총재셨던 분 있어요. 제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그분이 이제 그걸 맡았었고 그때 그 싱크탱크 학자나 교수들이 한 80명 정도 모였다거나 그렇지 정말 않았나? 컸습니다. 예. 굉장히 저도 큰 규모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 정도 규모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경제, 산업, 외교, 국방 모든 분야 네. 해가지고 3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대선 정책 모든 분야의 대선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네네. 그런 규모로 포부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잠깐 그 경제 스승 누구냐면은 저도 이름은 이번에 처음 봤는데 경제분과위원장 경제분과에 이제 위원장을 맡게 된 사람이 하준경이라는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가 있어요. 뉴페이스다 진짜. 나 처음 들어보는데. 네, 근데 이분이 이미 2022년에서 이재명 캠프에서도 그 선대위 안에 전환적 공동성장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그 경제적 스승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네이밍이 붙은 기사들이 제법 검색이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는 그 기본소득을 자기 메인 테마에서 뺐단 말이죠. 네네네. 심지어 이날 유종일 그 대표가 그 얘기도 해요. 기본소득 지금 할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소득 메인 테마에서 빼는데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뺀다기보다는 지금 논할 때 단계가 아니다. 그 이한주 색깔이 좀 많이 지워진 느낌이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양반들이 치고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닌가? 아,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본인이 스스로가 기본소득보다는 지금 일단 성장을 제1 테마로 밀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이한주 교수하고도 합의가 됐을 것이고, 그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전략일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메인 테마가 정말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유종일의 영향은 아닌 것 같다. 네. 왜냐면은 지금 이 사단이 났잖아. 그렇지. 다들 보면 속 시커먼 인간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이러니까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냐고.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대표는 유종일 대표가 맡았지만 이분은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분은 항상 찬밥이었어. 뭐 이재명 캠프에서 했겠지 뭐. 근데 지금 그러니까 주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 이현우 아닐까? 아니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디 누구일 수도 있어요. 민주당의 어느 누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그 이재명의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더민주혁신인가 그 인간이는 뭐 그런 하여튼 여러 뭐 견제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긴 해. 아니, 걔네들은 외곽 조직이고 싱크탱크를 자처하지는 않았지. 그냥 지원 조직으로 이제 그렇게 뛰려고 하는 애들이고. 근데 이제 핵심적인 어떤 이재명의 남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없었어요. 굳이 따지면은 하여튼 정동영? 근데 사실 옛날에나 정동영의 그 정통에 이재명이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서열 바뀌었지. 서열도 바뀌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정동영은 그냥 데려다가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쓰려고 하지도 않잖아. 그냥 그 의원 배지만 달아준 거지. 그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영우해 준 거지. 그냥 그 나름. 아유 불쌍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눈에 띄는 의미가 없어요. 뭐 이현욱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현욱이 뭐 예전에 잠깐 이렇게 진압당한 이상한 인터뷰도 하나 이재명을 저격하는 인터뷰 같은 것도 하나 있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런 거 보면은 이현욱도 일단 메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잽싸게 공격 받아서 짜부라진 거 아닐까. 규모는 엄청 크게 모였는데. 예. 근데 이제 항상 아직도 궁금한 거는 이거 누가 기획했냐. 이거 만들 거를 이 사이즈로. 그러게. 이게 한 그러니까 16일에 발족식 출범하기 전에 한 며칠 전부터 이렇게 기사가 몇 개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그랬었죠. 지난주에 올라온다. 이재명 싱크탱크. 메모드급이니까 이게. 괜히 이제 그래서 뭐 이재명은 본인은 부정하지만은 좀 그 면이 안 서는 그런 꼬라지만 연출됐다. 네, 모를 수가 없다. 모를 수가 없죠. 모르게 하기 어렵다. 민정 최고의 배지가 몇 명이 그 자리에 갔는데 말이 안 되죠. 네네. 자, 뭐 그래서 경제 이야기 다시 뭐 또 하나 더 해봅시다. 네네. 어제 4월 25일 날 한미 관세 폐지 7월 패키지 합의가 추진됐다라고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발표를 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발표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측은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의 협의에서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요청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일정은 보면은 그 조만간에 산업부와 미국 무역대표부 간 실무 협의를 이제 실무 협의를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5월 15일부터 그
뭐 아태 경제협의 협력체 아이펙 네네. 통상 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이제 미국의 이제 그리어 대표가 방한을 하는데 네네. 통상 네. 대표 무역 통상부인가 뭐 거기 네. 대표예요. 예. 이제 제이슨 그리어. 이 양반이 이제 그 방한하면 이제 고위급 회담 갖기로 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그 최상목 부총리가 빨리 지금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였잖아요. 네네. 이건 굉장히 저도 잘한 조치라고 보는 게 미국이 그 저기 뭐야 관세 유예 3개월 발표해 놔가지고 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이제 5개 나라를 선정을 했어요. 우리나라, 뭐 일본, 호주, 나머지 2개가 어디였더라 까먹었다. 아무튼 이제 네네. 5개 나라 선정을 했는데 일본이 제일 먼저 갔어. 아주 그냥 바로 그냥 팍 가가지고 일본도 급하죠. 네, 잽싸게 타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선빵을 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일본이 좀 그 선점 그 이제 1등 처음에 나갔으니까 미국이 좀 좋게 봐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협상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일본 다음이 아마 우리나라 같은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방위비 협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근데 방위비 협상은 좀 저는 제가 보기엔 좀 각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제 미군 주둔한 국가들 있잖아요. 전 세계에 한 10몇 개국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주둔비 분담금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왠지 일본이 아닐까 싶은데. 일본이에요. 네. 일본이 한 75% 정도 전체 비용에서. 그 우리 이제 맨날 그 트럼프 맨날 방위비 올리라고 그러잖아. 우리나라 와가지고. 네네네.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분담하고 있느냐? 40%대예요. 일본이 비하면 한참 낮은 거지. 그것도 아마 문재인 정부 때 네, 좀 올려가지고 그런 겁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그 1인당 GDP 따지면 우리가 일본 앞섰거든. 네. 그 NI께서도 말씀하셨잖아. 그때 연설 때. 그런 어떤 이제 그 전체 경제 규모 같은 걸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일본에 꼴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치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저기 위험한 상황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지금 트럼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 비춰가지고 한국 방위비 분담금 올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거절할 명분은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상. 그러니까 방위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는 미리미리 국민들도 좀 각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통상조치 관련해가지고 이거 근데 빨리빨리 선점을 해놓은 편이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게 협상 질질 끌고 뒤로 가면 갈수록 안 좋은 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워낙 그 난이도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분야를 한 번에 그러니까 그래서 패키지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에 이제 협상을 해 나가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좀 빨리빨리 협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됐건 간에 가장 최우선 목표를 다시 무관세로 돌리는 거. 이거를 절대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일정 부분 희생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방위비도 그렇고 아니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고 봐요. 미국 이제 특히 태극은 쌀이나 소고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 그러니까 1인당 많이 먹어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결국은 인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니, 소고기는 좀 많이 먹을지도 몰라. 쌀은 모르겠고 쌀은 솔직히 우리 쌀도 지금 남아도는 상황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인당 소비하는 뭐 이런 식료품 양이 많습니다. 우리가 원래 옛날부터 많이 먹는 민족이었잖아. 대식의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1인당으로 따졌을 때 그렇지. 쪽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주 결과적으로는 일본 애들이 더 많이 먹어줘야 돼. 몰라, 저 미국 소고기 더 들어가가지고 육포 같은 거 좀 싸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됐었고 어느 정도 이제 신속하게 진행이 된 면이 있고 지금 여기서 추상 부총리가 그래서 뭐 이틀 만에 결론 낸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이제 관세 유예 그 시한 그러니까 7월 3일까지 7월 8일. 네, 7월 8일까지 이제 협상을 지속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은 아마도 차기 정부가 내리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계속 실무 협상 진행을 해놓은 상태에서 정권을 이양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좀 민주당이 태클 걸었던 것도 무색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은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예상을 한 거고 어떻게 권한대행 시절에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 이 사이즈의 협의를 어떻게 마무리를 지읍니까? 그렇죠. 정말 졸속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상대국도
협상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정권 자체가 지금 불안정한 정권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괜히 여기서 그냥 사인했다가 나중에 딴소리 나면 어떡하려고. 그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 예를 들어서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협의를 해왔어. 국회 비준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민주당이 방해할 수 하려면 할 수 있단 말이야. 최상욱 부총리도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같은 거를 이제 미국에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놈들이 그 태클 건 거 이것도 다 선거용일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 그럼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현재 행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하루라도 빨리 일단 시작은 해놔야 돼.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해놔야지 어떤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경제 불확실성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투자 같은 경우도 좀 더 안정적으로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공백이 없어지죠. 그렇죠. 네. 공백도 없어지고 불확실성 커지면 투기 자본만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면서 다 빼먹고 그냥 끝나버린다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지랄하고 또 우원식도 엊그저께 한덕수 대행 국회 연설하니까 거기 대고 또 개소리 했잖아. 그 못 보셨어요? 네네. 그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제 그 추경 관련해 가지고 국회 연설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정부 추경안 이제 네네. 만들어 와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연설 끝나고 나니까 우원식이 잠깐만 거기 계셔보라 그러면서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뭐 출마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국민을 대표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서. 우원식 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전서열로 치면 권한대행이 위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그렇죠. 임시지만. 네. 그리고 우원식이 언제부터 국민의 대표가 됐나? 국회의장이지. 국회의 대표죠. 국회 대표지. 그게 국민의 대표는 아니잖아. 민주당 따까리 주제에 말이야. 그래봤자 이재명 따까리 주제에 말이야. 이재명은 태경에서 개헌 말도 못 꺼내고. 진짜 국민의 대표 드립치고 싶으면은 개헌이나 제대로 하든가.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 놓는 게 당연히 좋고 그게 다음 정부한테도 유리한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최대한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 6월에 대선해가지고 7월 8일까지면은 대략 한 달밖에 안 남는 시간인데 게다가 인수위도 없고. 그러니까 인수위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한 달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장관 임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예,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미국이랑 협의할 수 있다고? 힘들지. 불가능하지. 안 되죠. 그 사이에 인수인계밖에 힘들어 솔직히 이거 다. 그럼요. 지금 이제 그 다음 이 통상 관련해서 이제 이거 아니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인수위계 해줄 것도 없지. 가만히 있었으니까 시키는 대로. 그럼 쟤들이 백지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그 누구야 참여정부 때 통상 주도했던 사람 그 지금 이재명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 네네네. 김현종. 김현종이 최상목을 그렇게 까대던데. 그 양반도 참 자리가 그렇게 사람을 바꾼 건지. 뭐 이재명과 관계없이 근데 그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자기가 제일 잘하거든. 제일 잘났으니까. 제일 잘. 내가 최고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보기에 눈에 차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시기에 시작 안 하면 그 일머리 없는 양반도 아닌 양반이 태클 걸걸 거려야지. 그래서 자기 시켜달라고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무슨 수로? 나를 불러야지. 나를 불러라. 김현정이 얼마나 실력인지 몰라도 그래봤자 이재명 따까리야 이제는. 자, 그래서 이런 소식들로 입을 좀 풀어보고 이제 법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유튜브 후원 댓글로 남아야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후원 계좌로 엑스친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 PC까지 조립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 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 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 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반품시켜 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 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웰 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_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_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 24일 날 뉴스평에서 이제 NI 특별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17일 연설 영상이 이제 조회수 100만을 돌파하면서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그 간밤에 대본 쓰면서 확인했을 때는 118만까지 봤는데 지금 한 하루에 한 3만 정도씩 오르는 추세거든요. 아, 아직도요? 네. 오. 꾸준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첫날 이튿날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올랐고 이튿날에 112만, 그러니까 108만까지 아무튼 가고 그래서 지금 하루에 3만씩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계속. 네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무튼 100만 돌파한 그 뭐 기념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뉴스룸에서 특별 인터뷰를 이제 1시간 정도 편성을 해서 이제 하셨는데, 요거 이제 내용들을 좀 보는데 뭐 기존에 이제 그 말씀을 자주 하셨던 부분들은 빼고 몇 가지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연설 영상 이제 조회수 100만 돌파에 대한 이제 소회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첫날 50만 돌파해서 어리둥절했다. 네네. 뭐 그리고 이제 평소에 계속 해오던 이야기들이었는데 이게 좀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좀 관심을 받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고마움과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중이 이 연설에 열광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 상식에 목말라 계셨던 거 아닌가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거대 양당 같은 경우에 서로 이제 자기들을 잘못한 거 없고 상대방 탓만 하고 있는데, 이제 NI 연설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지금 이제 잘못한 거를 짚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공감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싶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선거법 3심이 이제 전원 합의체로 이제 회부가 됐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한 이제 전망을 또 기자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요건 좀 이제 힘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존경을 이제 퇴임 전에 회복시켜놓고 떠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절박한 마음으로 저는 합의체 회부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 싶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나 봐요. 저 이거 체크는 안 해봤는데. 아, 저 얼핏 봤는데 한 1년 채 안 남았을 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최근에 이제 근래 들어 사법부 신뢰가 많이 무너진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사법부 명예회복 차원에서 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임 대법관 시절에 이제 대법관 매수 의혹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이제 대법관 매수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원에서 제대로 이제 조사도 안 하고 허지부지 넘어갔잖아요. 네, 그랬죠. 대장동.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 이제 요거 이제 NI의 말씀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 보자면은 뭐 선거법 재판 2심도 그렇고 최근에,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선거법 3심 골 때리는 3심,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한테는 재판 일정이 고무줄처럼 훨씬 늘어졌잖아. 네, 그랬었죠. 특히 이 선거법 같은 경우.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 보면 사법부 저 이재명 뒤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 나올 만하도 충분히 지금 보면은 사법부가 의도하든 뭐 이재명한테 휘둘렸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헌재는 절차적 시비까지 받아가면서 윤석열을 8대0으로 파면시켰는데 대법원은 이재명 관련 판결 및 재판 지연으로 점수를 많이 까먹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전원 합의체 결과를 이제 파기환송으로 나오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네, 감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네. 이 파기환송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파기환송, 그나마 이제 파기환송이 좀 그
이 대부분으로선 최선의 선택, 최선의 결정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를 지금 파기환송을 내린다고 해도 뭐 선거 그러니까 출마를 못하게 막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부담은 덜할 것이다. 그 말씀도 하셨죠. 예. 판단 내리는데 그러니까 파기 자판은 좀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기 자판이 선례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뭐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쉽지가 않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파기환송이 된다면은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는가라는 이제 질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여론에 영향을 주겠지만은 출마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으로서는 그렇게 할 이제 맥락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파기환송이 된다면은 이게 또 이제 그럼 다시 이제 2심에서 다시 판결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정 전까지는 또 민주당은 무죄 추정 원칙 들고 나와가지고 이재명 그대로 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무죄 추정 원칙에 관해서 이제 비판을 좀 하십니다.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먹이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생기는 취지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말하자면은, 근데 정작 이 권력자들이 자기들 이제 부도덕함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먹여가면서 자기 방어, 그러니까 자기 보호 수단으로 계속 지금 써먹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몰렘치한 짓이라고 강도 높게 이제 비판을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래서 마침 또 이제 25일이 법의 날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날 또 이제 NI께서 이제 SNS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네. 워낙 또 좋은 글이니까. 오늘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예전에는 일반인들이 그냥 지나쳤던 날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새삼스럽게도 대한민국의 법 그리고 법치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법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집니다. 다른 많은 것이 망가져도 법치주의가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면 국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건강하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 법으로 사는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가 법치주의를 희롱하곤 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게 나타납니다. 착한 사람은 법 없이 살지만 나쁜 사람은 법망을 피해 다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고결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도덕이라도 지키자는 약속으로서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약속인 법마저 지키지 않고 벌롱한다면 그 체제는 이미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발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치 파탄이 국가 위기의 진원입니다. 정치는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국가를 위기로 몰았습니다. 그 위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어쩌면 더 악화될 것만 같습니다. 위기의 진행을 여기서 끊어야 합니다. 먼저 사법부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사법부가 법의 엄정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나서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법치주의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회복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저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대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잘 안 쓰는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벌롱. 이것도 조롱에 좀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에피 제목을 아마 여기서 따올 것 같은데, 요 대목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긴 한데,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최후의 보루입니다라는 요 문장. 뭔가 좀 이제 연상되는 문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거. 저는 이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거에 하셨던 말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시대에는 그게 시대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NI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법치주의다라는 이 말씀도 지금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장을 놓고 봤을 때 그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었던 시대보다 법치주의의 시대가 퇴행했구나라는 걸 이 두 가지 문장만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들의 힘이 잘못 쓰여가지고 지금 이제 법치주의가 최고의 보루가 돼버린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끌 면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그냥 여론으로 충분히 여론만으로 정치인이 어느 정도 움직였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정치인이 NI 그래서 보면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도덕이다. 최소한의 도덕이지 이게 일반적인 도덕까지 가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법으로 다스린다는 거는 거의 이게 좀 그 도덕 관점으로 보면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법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규제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건데,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이 최소한의 도덕 기준까지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야. 그랬었죠. 네. 그 정치인들한테 최소한의 염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는 말하자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정치를 움직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너 그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경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들어먹혔는데, 이제는 안 들어먹힙니다. 그냥 자기 재량 안에 쑥 숨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시민은 없고 그냥 시민의 조직된 힘들은 많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쪽 편에 조직된 힘이 있고 저쪽 편에 조직된 힘이 있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조직 한쪽 편에 자기 편에 조직된 힘 뒤로 숨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법치밖에 안 남게 되는 상황이 된 거다. 뭐 그렇게 지금 상황이 이해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상황 자체가. 뭐 최소한의 도덕조차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거 최저임금이랑 좀 최저임금이 이상하게 지금 자리 잡아 버린 거랑 좀 비슷하게 느껴졌는데, 사실 최저임금도 그렇잖아요. 최저임금이란 거는 최소한으로 못 줘도 이건 줘야 된다는 거지. 요것만 주면 된다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원래 취지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 인간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이만큼은 시간당 줘야지라는 게 그 하한선 기준이 최저임금인데, 지금 실제로는 최저임금이 작동하고 있는 게 그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지가 않잖아. 이건 맞춰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좀 본래 취지에서 많이 어긋난 면이 있는데, 이 준법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 그렇게 돼버린 면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만 지키면 된다. 뭐 그렇게 해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제도의 허점들을 이용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났고, 뭐 이제 많이들 지금 세태한탄하시는 부분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는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위장전입 한 건만 걸려도 바로 챙겨나갔잖아요. 네네네. 지금 뭐 음주운전해도 뭐 정의의 음주이다 그러고는 지금 대통령 나오는 판이니 이제 뭐 위장전입 같은 거 씨알도 안 먹힐 거란 말이야, 과거처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도덕적 기준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상황이니까. 그래 버리면 상대방을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이 안 먹히잖아요.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하더라도, 야 뭐 너는 잘했냐 이렇게 뭐 나와버리면 할 말이 없어지는 수준이니까. 이 정치인들은 보통 이제 정치인을 말하면은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네. 국회의원의 사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능은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에 끌려다니는, 법 뒤에 숨어서 네. 예? 법에서 뭐 유죄를 받지 않으면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법에 의해서 굉장히 수동적이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법안들이 많이 입법이 됐으니까. 이낙연 총리님도 직전에 그 인터뷰에서 언급을 하셨지만, 아니 헌법에 위반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린 지금 그렇죠. 민주당입니다. 네. 이거를 실력 탓을 해야 될지 그 양심 탓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게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위헌일도 모르고 입법했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처참한 일이고 수준이 정말 바닥인 거니까. 그게 아니라 위헌인 줄 알지만 했다는 거는 그냥 양심을 갖다 내다 팔았다는 소리잖아. 이게 국회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민주당을 넘어서서 네. 국회 시스템 자체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럼 중간에 커트가 제동에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본회의 통과까지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겁니다. 입법조사처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지. 예. 말도 못하고. 네. 국회의장이 뭐 이 모양이니. 국회의장은 그냥 이재명 따까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넘어서선 국회 전체가 지금 이상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데는 다시 한번 민주당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다수당이기 때문에 절대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다수당이죠. 네. 특히 입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과반을 넘잖아. 저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안을 네. 자기들 뜻대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실용주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습니다. 뭐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어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놓고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 아이고 정리 잘하셨더라고. 깔끔하죠. 네. 예. 저는 이거를 이제 맨날 보면 뭐 여기 가서 이 소리하고 저기 가서 딴 소리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말씀이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확실히. 네네. 자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거 좀 내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 짚어주셨구나 싶었던 게 이겁니다. 0% 경제 성장.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0%에 육박하는 경제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0%대라는 게 평균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수의 이득 보는 좀 이제 뭐 자산 규모가 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평균치를 끌어올리는 거죠. 네, 그렇죠. 하지만 나머지 다수들은 대부분 좀 손해보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과거보다 더 어렵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0% 성장은 실제로는 마이너스 성장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삶의 질은 퇴보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25년 1분기 경제 성장률 소포치가 나왔는데 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로.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그 무서운 이 전망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이대로 해소되지 못한다면은 10년 안에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더 못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건데 뭐 설마 그렇겠냐라고 지나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이런 걱정 때문에라도 저희도 막 맨날 이재명 비판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일단 특히나 장기적 전망, 네네. 네,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이제 생긴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면서 이제 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 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많이 경제적인 위기 요소로 짚던 그렇죠. 부분인데 지금 당장 또 이게 잠재 성장률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올 수 있다. 네. 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낙연 총리님 말씀이셨죠.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벌어서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저희가 다루려고 했다가 못 다뤘던 게 이제 신용평가기관 두 군데에서 해외 무디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약간 이제 그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고 무디스는 어디였지 한 군데가? S&P. S&P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등급 그대로 이제 AA였나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 군데 그러니까 그 3대 국가 신용도 평가 기관에서 네. 일단 다 현재 한국 신용 등급을 유지를 했어요. 무디스는 이제 등급은 유지했는데 전망이 부정적으로 네. 예, 이게 또 내려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위험 경고를 한 거죠. 그렇죠. 위험 경고는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무디스에서 전망을 한 거죠. 네. 지금 경제 여건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텨온 건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벌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버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대외 여건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자 그래서 뭐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권력의 마성이라는 요 말씀도 좀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총리 시절에만 해도 민주당 정부는 선할 거라고 믿으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NI가 총리 취임하고 나가지고 그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이제 수십 명을 한번 초청해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은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기자도 오래 했고 정치도 꽤 했는데 여러분을 보니 권력의 냄새가 아직 나지 않아서 좋다. 이제 그런 이제 덕담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더라. 그 자리조차도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조차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계라는 단어 또 잘 안 쓰는 단어를 꺼내셨는데 자계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단어가 뜻이 자기 스스로를 경계하는 그런 자세를 뭐 갖춘다 그런 의미인가 봐요. 이게 저는 이제 그 기사로 나온 거 풀 워딩에서 따온 건데 이 개자를 잘못 쓴 것 같은데 그럼 자계일 것 같은데 자기 경계일 테니까 스스로를 경계한다는 의미라면 개가 돼야 되잖아. 개가 아니고. 그렇죠.
경계할 때 그게 돼야 될 네, 텐데. 녹취 잘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게 그 누구도 놔주지 않는다. 이제 그 연설 때도 말씀하셨던 그 DJ와 YS 같은 경우 이제 그래서 악마의 유혹 같은 게 있어서 넘어가면 파탄이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넘어간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변으로 이게. 퍼지기도 하고 그리고 네. 이 권력의 마성이라는 게 권력을 획득했을 때만 발현되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권력을 획득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이 마성에 휘둘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반지의 제왕 영화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절대 반지가 이런 권력의 속성을 정말 잘 은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미치지만 반지를 주려고 덤비는 사람도 다 미쳐버려요. 미쳐 있죠. 네. 네. 지금 최근에 그 국힘당 경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뭐 김문수 캠프 측에서 김문수 띄우려고 무슨 김문수랑 공유가 닮았다. 이게 저도 이거를 대본을 보고서 네. 왜 미쳤나 이러고서 이제 찾아보니까 아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게 이 네. 김문수 전 장관이 네. 짝눈이었더라고.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보통 사진 그 이목구비 약간의 보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차이를 줄여놨었나 봐요. 네.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캠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쪽에서 네. 보정 안 한 사진이다 하고 네. 딱 올려놓은 걸 보니까 네. 짝눈인 거야. 네. 그게 그러니까 고현 씨도 짝눈이거든요. 네. 그럼 전국의 모든 짝눈면은 다 공유 닮은 거야? 어쨌든 근데 문제가 또 얘네가 뭐냐면은 어느 사진을 이제 공유 씨 사진 중에 어느 사진을 갖고 왔는데 네. 최근에 그 오징어 게임 네. 시즌 네. 2에서 나온 공유 사진을 갖고 온 거예요. 네네. 이거 이미지가 하나도 좋을 게 없거든. 그치. 오징어 게임에서 공유가 하는 일이라는 거는 그 정말 나쁜 새끼잖아. 이 불황아 같은 사람들 이렇게 잡아다가 꼬셔가지고 그치. 오징어 게임에 투입시키는 그렇지. 재미로 사람 죽이는 브로커 같은 거거든요. 재미로 사람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놈인데. 네네네. 이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가 김문수를 이 형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이 김문수 캠프, 그러니까 맞아요. 김문수 주변에 이제 김문수의 권력을 따라 모인 사람들이 권력의 마성에 취해버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최근에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 보면 그 작복성 사진들을 공보물로서 많이 퍼뜨리고 다니는데 그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광화문에서 네. 이렇게 넥타이 프로에 치는 사진 같은 거. 예, 그 뒷모습? 네. 아니 한동훈이 그래 키 크고 뭐 이게 좀 허우대가 좋아 보이는데 아니 무슨 이제 연예인 뽑냐고. 그거를 자랑할 게 아니지. 지금 그리고 국힘당 대선 후보들이 보여줘야 될 게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진솔한 비상계엄 정국에 관한 진솔한 어떤 태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모적인 이미징 같은 것만 시도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신들의 후보를 제발 덕질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테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한 테마가. 네.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선거에 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때란 네. 말이죠. 어쨌든 이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질이 멸렬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NI가 오죽하시면 다른 인터뷰에서 이제 그 말씀하셨죠. 그 이제 양당 공이 사교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국힘당은 네네. 사교 집단 같고 민주당은 그 국힘당은 사교 모임 같고 사교 모임. 민주당은 친목질.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다. 사교 집단 같고. 예. 좀 언제쯤 정신 차리려나.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 빨리 정신 차리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인간들이 아유 씨 짜증나. 자 이어서 요거 이제 이재명의 공약 아닌 공약을 몇 가지 좀 봅시다. 요거 이제 한자로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공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빌공짜 공약. 네. 아무 말도 아니라는 거지. 네. 22년 이제 그 대선 끝나고 나가지고 보궐선거 때 나왔잖아요. 이재명이 성년길 지었고 뺏어먹는 선거 나왔잖아. 네네네. 그때 이제 그 22년 그 5월 27일 날 김포 아라 마린센터에서 송영길이랑 둘이 이제 이걸 했어요.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 협약식. 왜냐하면 송영길이 당시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고 이재명은 계양구 국회의원으로 나왔으니까 둘이 이제 협약식을 가져가지고 그때 한 얘기가 앞으로 비행기들은 활주하지 않습니다. 수직이 착륙을 하는 시대에 LNG에 있다는 소리를 하면서 김포공항을 이제 인천공항으로 다 이전하겠다 그런 공약을 했어요. 뭐 공약할 수 있다 칩시다.
22년부터 이제 그들이 이제 보궐로 당선되고 다시 또 이제 작년에 또 당선됐잖아요. 국회의원은 다시 당선됐잖아요. 재선했잖아 그 지역구에서. 그동안 이 공약 이행하려고 뭔가 액션 취한 적 있나요? 이재명이 한 번이라도? 관련 법안 같은 거 통과시키려고 해본 적 있나? 없었죠. 예. 한 적이 없어요. 찾아봐도. 그 많은 의석 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뭔 공약을 잘 지키네, 뭐 공약 이행률이 높네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이제 이재명 뭐 최근에 이제 공약 레시오 내놓은 거 하나씩 잠깐 짚어보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4월 14일날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모두의 AI를 뭐 출시하겠다. 저국민 대상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뭐 AI를 출시를 할 것이고 관련 산업에 이제 뭐 100조 원을 이제 민관 합쳐가지고 100조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뭐 AI 클러스터도 짓고 그러겠다 하는데 짚어보면은 선행돼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이제 AI 칩적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면은 전력이 막대하게 소모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엄청나게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전력 발전량을 충전을 시키려면 현재 발전 시스템에서는 핵발전소 가동 안 하면 답이 없어요. 핵발전소를 추가로 가동시키지 않으면 이 전력량을 충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탈원전 포기 선언 안 했거든요. 탈원전 기조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거든. 이러면 좀 앞뒤가 안 맞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AI 클러스터를 또 조성을 하면은 일단 발전소도 필요하지만 송전 시설도 송배전도 엄청나게 또 이제 늘려야 됩니다. 송배전 시설을.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밀양 송배전 송전탑 그 공사 반대 시위할 때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인간이거든. 어떡할 건데 이거. 그때 뭐 민주당에서 반대를 안 한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또 말할 건가 이것도. 그게 이재명이 기본이죠. 그게 이재명이 기본이죠. 자 그리고 또 이 클러스터를 또 이제 클러스 단지를 조성을 하려면은 냉각수를 엄청나게 끓여야 됩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아 그럼 열이 많이 나니까. 네. 이거 하려면 또 이거를 그래서 이 시설을 돌리려면 또 이제 환경 문제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부지 선정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사실 하려면은. 더구나 지금 또 이상기온 현상으로 기온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 설치했을 때 기후 자체에 영향 미치는 면도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이렇게 뭐 100조 원 돈 끌어오고 뭐 AI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렇게 이제 뭐 생각 없이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아요 보기에도. 자 그리고 뭐 무료 AI 서비스 그러는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근데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뭐 지금 이미 다 쓰고 있잖아. 챗 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거 구글에서 나온 거 이런 것들 다 일단은 무료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 서비스 들어가면 돈 내고 쓰는 거고. 제미나이는 아마 아직 유료 서비스는 시작을 안 했고 챗GPT는 유료 서비스가 있는데 일단 무료 버전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무료지 또 딥시크. 네, 딥시크도 그렇고. 근데 딥시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지 말라고 공고하고 있으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 AI를 또 이제 무료로 푸는 게 또 무조건 선이냐면 이것도 좀 생각해봐야 돼요. 앞서서 이제 그 전력이랑 냉각수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개인마다 다 AI 줘가지고 또 이제 무료로 실컷 써라 그래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진짜 전력 사용량도 엄청나게 폭증하고 지금 냉각수 사용량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AI 무분별하게 쓴 거 좀 규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쪽이거든 오히려. 너무 재미로 쓸데없이 많이 돌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CPU 발열 문제 좀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뭔가 좀 그럴싸하게 그럴싸하게 하나를 던져놓긴 했는데 그럼 어떻게 실행할 거냐고 다 재차 되물었을 때 별로 답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지금 봐서는. 그냥 무조건 하겠다라고밖에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료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뭐 AI를 공공재로서 다룬다고 해도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뭐 이제 K 방산이나 선택적 모병제 이야기도 했어요. 4월 17일 날. 네네네. 그래서 뭐 지금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가지고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저는 요 말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요 일정 부분.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지는 문제의식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제 완전히 무기 체제로 결판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이제
전에도 했던 얘기지. 이거 그 장병들을 뭐 병영에 가둬놓고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지만 과연 효율적일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무반에 그냥 그 장병들을 가둬놓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군대도 안 갔다 오니까 이딴 식으로 생각을 못한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면서 뭐 이제 과거에는 인해전술이라는 말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 수로 이제 전쟁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무기 체제로 결판이 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이건 뭐 아주 이 워딩 자체가 지금 틀렸는데 무기는 체제가 아닙니다. 체계입니다. 근데 이제는 체제 계속 그래서 잘 몰라. 국방위까지 갔다 온 놈이. 그리고 국방이 출석을 별로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K 방산이 이제 향후 강력한 먹거리가 국가적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K 방산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씩 짚어봅시다. 뭐 무기 체계 전쟁 그런데 이제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뭐 드론 전쟁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로는 뭐 보병 싸움이었고 포병 싸움이었다. 이 말씀 들은 적 있죠 방송에서.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 좀 단순히 뭐 무기 체계로만 전쟁한다 이런 식의 인식은 많이 오판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택적 모병제 그러는데 이제 민주당이 작년에 예산안 삭감한 예산들 중에 보면 국방 예산도 있거든요. 이 중에 이제 장병 인건비 예산이 645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근데 선택적 모병제를 하려면 사실은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왜냐면 부사관이랑 장교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선택적 모병제라는 거.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단순히 지금 장병 인건비 그러니까 일반 사병 인건비를 줄였다. 그게 인구 감소로 줄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인건비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리고 단순히 이재명이 공약하기 전에 예산을 줄였다라고 뭐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어쨌든 간에 지금 선택적 모병제를 실행을 하려면은 그 부사관급 이상의 이제 간부들의 초과 예산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할 만해지니까. 근데 특히 초급 장교나 부사관급 지금 초우가 바닥이라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몇 년째. 안 그래도 점점 이제 그 입대하는 부사관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같아요. 인력 부족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예산 까놓고는 지금 무슨 뭐 말로만 모병제 하겠다 그러면 모병제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진정성 없어 보이고 K 방산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K 방산 관련해서 예산을 확 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블락아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드론 격촌 레이저 시스템 만든 게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지금 실효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북한에서 오물풍선이나 소형 드론 띄웠을 때 그걸 어떻게 잡을까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았잖아. 그럼 미사일로 잡으려면 단가가 너무 세고 뭐 총 쏠려 그러면 이렇게 다 포탄이 잘못 떨어지면 민가에 떨어지고 하면 그 뭐 피탄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총도 함부로 못 쏘고 그랬는데 이 레이저 무기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지금 이 명중률도 높게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관련 예산에서 한 6억 원 가까이 깠어요. 이거는 까는 게 아니라 지금 증액시켜야 될 상황이거든. 그리고 또 이제 드론 관련해 가지고 그 대드론 통합 체계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건 지금 실제로 이제 그 뭐 전방 쪽에 배치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지금 관련 예산 전액 삭감했어요. 거의 5천만 원인가 남기고 다 까버렸어. 아, 네네. 이게 좀 심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이제 155mm 정밀 유도 포탄 관련 연구 개발 예산도 지금 8억 원 남기고 다 깠어요. 근데 이 155mm 정밀 포탄이 뭐냐면 그 우리나라 K 방산에서 제일 잘 팔리고 제일 잘 나가는 게 그 K9 자주포거든요. 네네. 자주포 관련 예산이에요. 이건 말하자면은 자주포 그 155mm 정밀 유도 포탄이 K9에 들어가는 포탄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앞에서는 뭐 K 방산이 차후 뭐 새로운 먹거리다 그래놓고는 관련 예산을 까버린 거야 말하자면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기동 저지탄 사업 예산 12억 원 삭감 이건 뭐냐면 기동 저지탄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뢰를 대신하는 새로운 무기 시스템이거든요. 그 땅에 이제 깡통 같은 거 묻어놓고 원격으로 이제 그 달린 카메라 같은 걸 보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원거리에서 기동 저지탄 한두 개만 묻어놓으면 한 중대 하나 정도 박살낼 수 있거든. 그것도 진행한 중대 하나 정도. 그런 무기 체계라서 이거는 지금 병력 감소 추세에 접어드는 이 시기에 굉장히 필요한 무기 체계입니다. 근데 이것도 관련 예산 다 까버린 거야. 이래놓고는 무슨 모병제로 준모병제로 전환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 되는 거야. 민주당이 지금 작년에 예산
그 예산을 심각하게 까버리는 탓에 이제 공약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그걸로 발목 잡히는 면이 있습니다. 니들이 예산 까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반문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에서는 자기네들은 그 특활비 뭐 이런 것만 깠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깐 게 굉장히 많다. 중요한 그렇죠. 예산들이 네. 그런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요 공약 하나를 봅시다. 저출생 대책 공약을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지난 총선 때도 같은 공약을 내 가지고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건데 이거 이제 많이들 보도로 보셨을 거예요. 신혼부부한테 1억 원 대출을 저이자로 해주고 첫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을 해주고 그 둘째 자녀를 낳으면 원금이 50% 까주고 셋째를 낳으면 원금 100% 까주는 정책. 이거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작년 1월달에 그 총선 전에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소득층을 왜 지원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게 오히려 역차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인식이 굉장히 좀 어긋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반박 자체가 왜 그러냐? 일단 이제 1억 원 가지고는 1억 원은 실질적으로 이게 뭐 큰 돈이긴 한데 이걸로 자녀 3명 커버하는데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이제 18살까지 키우는데 드는 월 평균 양육비가 한 1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단순 계산하면 연평균이 1,680만 원 나오니까 네네. 이거 18살까지 키우려면 대략 한 3억 몇천 들어가는 거죠. 애 하나에 네. 애 한 명 키우는데 18세까지 키우는데 그러면은 자녀 3명이면 9억 거의 10억은 가까이 들어가는 10억은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이제 1억 원 줄 테니까 자녀 3명 낳아라 그러면 감당이 되겠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한 명 키우기도 지금 빡센 상황인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녀 계획을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지금 가능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 지원 정책이라는 게 저소득층한테 1억 원 주고 자녀 낳아라 그러면 힘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한 2억 원 이상은 자녀 양육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수준의 소득 수준이 돼야지 한 명 정도는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1억 원 지원받고 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그 좀 여유가 되는 사람일수록 득을 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 지원금 자체가. 그런데 무슨 그 고소득층을 왜 지원하느냐 이건 역차별이다라고 말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기본소득 할 때 그렇죠. 똑같은 논리죠. 똑같은 소리를 했죠. 이 논리를 항상 네. 이재명이 들이댔었는데 네.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있고 아닌 게 있지. 그렇지. 이것도 사실은 근데 이제 뭐 그 저출생 대책은 뭐 좀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는 네, 뭐 그건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네.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는 숫자냐 1억이라는 게. 그렇죠. 일단 실효성이 있는 숫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정말로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녀 계획을 세우기 힘든 계층들한테 집중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복지 제도를 이제 그러니까 좀 힘든 분들 지원해주는 기본 복지 제도를 일단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전출생 대책 보조적으로 붙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1억 가지고 그러니까 전 부부 1억이지 이거는. 네. 전 부부 1억을 가지고 저출생을 막겠다? 그것은 글쎄 올시다입니다. 제 생각은. 이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생깁니다. 만약에 그럼 이런 대출을 받고 이혼해버리면 누가 갚아야 돼 이거? 5천씩 쪼개가지고 갚아야 되나? 뭐 잘 쪼개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뭐 그냥 시비 트집 잡으려고 한다라고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애초에 이 정책 설계 자체가 사실은 보유층한테 좀 더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굳이 하겠다면은 선별 지원이고 좀 더 이제 실효성 있는 금액, 그러니까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녀 계획을 세우기 힘든 계층들한테 집중 지원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제 뭐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참 오늘 좀 준비한 걸 다 하지는 못했네. 이재명 개소리들이 워낙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또 모아서 다음 주에 또 하면 되고 뭐. 예. 뭐 좀 나중에 또 이어가 보죠. 네. 뭐 어쨌든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헛공약은 네.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네. 이제 권력의 마성이라는 거 네. 거기 비춰가지고 이제 그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 기소되셨잖아요 결국. 예. 그 부분도 이제 저도 제가 보기도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냐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사실 근데 저라면은 그 사이 거기에 취직 안 시켰을 것 같아요. 취직 못하게 말렸을 것 같긴 해요. 연구원이 되잖아 어찌됐든 간에. 그럼요. 네. 그리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거기를 간다는 게 이스타 항공 계열사지. 아니 그 해명하는 거 보면 이제 뭐 직무 연관성 없지 않고 그다음에 뭐 실제로 뭐 저 가택 뭐 집에서 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그런 것들 다 인정한다고 쳐도 애초에 그 자리에 저라면 그 자리에 안 갔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직책을 맡을 위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억대 연봉 가능한 직책이거든. 그렇죠. 거의 간부급이죠. 간부 중에 상위 간부였어요. 네. 상위 임원급. 임원급이죠, 네. 간부가 아니고. 예,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단순 직무 연관성 이런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위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결국은 권력의 마성에 의한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괜히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이게 또 이놈도 사위라서 네. 지금은 전사위죠. 전사위. 그렇죠, 네. 이혼했으니까. 네. 왜 또 사위들을 항상 말씀이냐. 물론 뭐 아들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 사회니까 또 그 곽상원도 지금 생각나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국토대장정 한다고. 예. 지금 뭐 싸돌아다니고 있죠. 평택 지나갔던데. 아침에 안 그래도 나오기 전에 사진 한 장 보고 왔는데 얼굴에 살이 포동포동 올라가지고 하루에 15kg씩 걷는데 15kg를 한 4시간 정도 잡고 걷더라고. 그 어슬렁 다닌다는 얘기야 그냥. 열심히 안 걷는다는 얘긴데. 어슬렁 다니다가 이제 그 또 가면 또 이제 그 또 가서 고기 한 잔 먹고 막걸리 한 잔 해야 되잖아. 매일 그러면 이제 살찌는 거지. 아니 한가해. 그리고 지금 국토대장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재명 선거운동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가? 에이, 네, 뭐 사위는 알아서 하시고. 예. 아무튼 뭐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좀 이상한 거는 하여튼 그 서씨죠, 서씨. 전사위 서씨. 네. 이 사람은 일단은 기소 유예가 됐어요. 그렇죠. 기소 유예가 돼가지고 너무 글쎄요. 그게 좀 법리적으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다 밝혀지면은 이제 그 잠깐 이제 제쳐놨던 거를 끄집어 올릴 생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불기소하는 건 아니에요. 잠깐 내 팽이가 쳐놨어. 기소 유예더라고. 그래서 뭐 나중에 보면 알겠죠. 아무튼 뭐 그냥 권력의 마성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네네. 그런 사건이었다. 뭐 끝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